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그리스 에게대학교 오레스티스 스이나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스티스 스이나스 교수님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혁신금융과 녹색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레스티스 교수님은 현재 실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연결이 확인되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네, 잠재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과 이제 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재무 상황이 정리가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자금이 그 은행이 사실상 그 재정 체계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탄소 경제와 관련해서 MRBD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측면의 규제를 봐야 합니다. EUTS라고 해서 저희 탄소 거래제가 있는데요. 유엔에서도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연합과 유엔과 관련해서 이제 손실이 있을 경우 우리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도 비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또 이제 자발적으로 생겨난 이제 시장에 대한 요소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소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해운 산업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현재 존재하는 곳은 바로 이제 탄소 효율성 측면입니다. 여기에 흐름도를 보시면요, 유럽에서는 적어도 몇 가지 이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법안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SLPR과 CSRB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MR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탄소 허용량에 관련된 겁니다. 네, 선박 운항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받는 이제 법안이 이제 재정기관,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게 EU 텍소노미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에 어떻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제 자본을 할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특히 보고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라는 CSRD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목표는 첫째로는 이제 투명성과 이제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를 위해서 공개 요건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또 보고 관행을 이제 표준화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그린딜이라던가 파리 협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린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묶어서 저희가 그린딜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린딜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표방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무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CSRD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각각의 조항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요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ESG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환경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지만 사회와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적인 결과를 보고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CO2 배출량 같은 환경적인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또 거버넌스의 투명성이라던가 이제 소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성평등 이런 요소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규제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이중의 중요도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에너지 저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업의 회복 탄력성을 입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이 된 한국 같은 국가에서 유럽 신사업을 발굴하실 때 이런 표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요. 디지털 환경에서 보고를 하는 것도 새로운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단일 전자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맷 이름이 ESEF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재정적인 절차를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조항이 그리고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운영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표준화가 있을 거고 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량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적인 요소라던가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것을 재정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던가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제 환경 데이터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 분류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법안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규정 이름이 바로 SFDR인데요. 이 SFDR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과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이제 금융 산업에서의 이제 투명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금융기관에서 ESG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표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은행에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에 추가적으로 ESG 정보도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주라던가 여러분들의 이제 고객사에게서 이제 재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인 정보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취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6번과 8번, 9번 굉장히 어려운 조항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들을 분류를 할 때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이제 구조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우리의 규정을 준수를 하는지 또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6번 조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의 15%에서 20% 정도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8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 이제 무탄소 배출 선박이다 하면은 이제 9조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우리 구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이제 사업에 자금 조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연료 선박이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와서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에 이런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 금융상의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은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제 자본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자료를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143개 이상인데요. 현재 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한국, 일본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출이 66에서 127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과 거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소식입니다. 지금 대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금융에 있어서 특히 채권 분야에서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연계가 되었다 또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게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2020년에는 이제 팬데믹을 겪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금융 상품에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 그 금융이 왜 우리에게 이제 흥미로운 존재일까요? 먼저 EU 정책과 연계해서 살펴보면요. 우리의 운영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준수의 용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러니까 행정상의 부담을 줄여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ESG 데이터를 보고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감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항상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사는 이제 형식적인 차원으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이제 원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데이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장외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기업이 관련해서 이제 증권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뭐 증권 투자자를 찾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패키지화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해당 프로젝트에 자본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이제 다수의 투자자가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린워싱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의혹이 나타나는 상황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EU ETS에서 저희가 놓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교훈인데요. EU ETS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유럽의 이제 항만에서도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또 EU ETS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에 부과가 되어 있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운 산업에서는 그동안 ETS에 오랫동안 저항해 왔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웠던 것도 있고요. 데이터도 부족하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자본의 가용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회사기구의 토론을 들어보면요, 여전히 ETS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역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담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ET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죠. 하지만 해운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 해운을 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계속해서 예외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요, 현재 산업 차원에서 ETS 옵션을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시스템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최종 사용자가 얼라우언스가 없이 운영이 됐던 게 바로 이제 해운 산업이었습니다. 거의 부과금이 이제 70%에 달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판매할 권리가 없고 이제 구매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S가 결국에는 이제 관세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운 산업에는 아주 독특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에는 40% 그리고 2026%에는 이제 100%로 그 도입률을 이제 증가시키는 단계적인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이제 재무 상황은 결국에는 ESG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CO2 환산량 얼마나 많이 저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앞으로 이제 재정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과 이제 금융기관에서 ETS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산업처럼 ESG 데이터를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유럽 밖에 이제 기양지만 사용을 하겠다 이런 업체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따로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할 때는 이제 유럽 밖에 기양지를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또 여기에 추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자발적 탄소 감축 시장입니다. 이제 환경적인 성과를 자발적으로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 활동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수익화가 되어야만 우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탈탄소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시중은행들 그리고 지역은행들에서 가용한 자금을 각 분야에 할당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재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또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성과에 따라서 자금을 할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샘플을 봤죠. 이런 움직임은 이미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확실히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금을 할당을 할 때 CO2 배출량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와 모든 사업에 CO2 배출량을 집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어떤 궤적으로 이제 배출량이 이루어질지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모든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집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탈탄소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분야에 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ETS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제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가격도 결국에 최종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자금 조달 차원에서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와도 비슷한 형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나오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해운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해운 산업에서 이제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살펴보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운영상의 결과, 그리고 CO2 배출량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CSDR과 SFDR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건 새롭게 이제 보편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고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행정상의 부담이 처음엔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엔 기술이 이 부분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에서 ESG 데이터를 잘 취합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것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EU의 은행들이 ESG 표준에 따라서 자금을 할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간의 경쟁이 영향을 받으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특히 탈탄소화를 모든 차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은행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환경 데이터를 집산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입니다. 선박 자체가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그 선박 운항상에서 나타나는 탄소 배출량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 중에는 이 선박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원하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에서는 부담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수요를 가진 투자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본이 이제 집중된 부분 살펴보면요. 보다 정교한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어 1 고객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공백이 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대체 자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유입도 새롭게 증가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